오늘 할 건 뭐냐면, 이제 컨셉이 정해졌으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스마트 카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스마트 카드에 대해서 컨셉이 우리가 뭐, 가장 여러분이 생각하기 쉬운 게 편리하다, 뭐 이런 컨셉도 있을 거고요. 근데 뭐 노인들도 편하게 쓸 수 있는, 아니면 완전 새로운 컨텐츠, 뭐 이런 여러 가지 컨셉들 만들 텐데, 컨셉이 만들면 이제 구체화 작업이 필요할 거잖아요. 우리가 편리한 스마트 카드라고 한다면 그 안에 무슨 정보를 넣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OTP라는 정보를 넣을 수도 있고, OTP를 넣는 순간 내 개인정보랑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시 그 스마트 카드가 내 핸드폰이랑 연결이 된다면 거기서 발생한 또 새로운 정보들이 있을 거고요. 만약에 스마트 카드가 오늘의 날씨까지 뭐 알려준다고 했을 때 날씨 정보라는 것도 들어갈 텐데, 그 날씨 정보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지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컨셉이 있으면, 컨셉을 만들면 그 안에 들어갈 정보들, 그 정보들의 속성을 나눠보고 분류하고 어떤 식으로 디자인해야지 사람들이 그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질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오늘 우리가 다룰 굉장히 중요한 정보 구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정보가 있으면, 데이터가 있으면 얘를 구조화해서 인포메이션으로 만들고,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사용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를 짜주는 것을 여러분이 하실 정보 구조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컨셉, 디자인 부분은 컨셉 부분이 있고요. 어떤 컨셉을 만들 것인가, 그 안에 뭘 넣을 것인가. 그 다음에 사실은 챕터 정보가 있고, 그 정보 구조를 왔다 갔다 하기 위한 어떤 인터랙션을 설정해 줘야 될 거고, 클릭으로 할 건지 보이스로 할 건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인터랙션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이번에 범위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이제 챕터 13에 있어요. 그 부분은 실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디자인, 표현돼야 될 것인가, 컬러는 어떻게 돼야 되고, 아이콘 사이즈는 어떻게 돼야 되고, 버튼 크기는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굉장히 표현에 중심이 된 그런 얘기를 인터페이스 디자인에서 해요. 여러분이 오늘 이번 수업 스콥도 그렇고 프로젝트에서 하실 것은 콘셉트부터 정보 구조 만들고 이제 인터랙션 디자인까지 설정해주는 이 과정까지만 다루도록 할게요. 이런 과정들은 이제 일률적으로 순서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보 구조를 하다 보면 이거 컨셉이랑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수정을 할 수가 있고, 또 정보 구조를 짜다 보니까 인터랙션에 한계가 있으면 우리가 컨셉에 맞지 않는 또 정보 구조는 또 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이터레이티브하게 진행되는 디자인 프로세스이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이 그 접하는 웹사이트나 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보통 이제 사용에만 이제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고민하시기 때문에 그 정보 구조 자체는 집중적으로 보지 않았을 텐데, 보시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오늘 배울 굉장히 많은 정보 구조 아이템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서칭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쪽에 보면 여러 가지 네이버가 포털 사이트다 보니까 정보를 다른 데서 제공받아가지고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또 정보를 나눴죠. 이런 정보는 또 네이버 우리 사이트 맵 같은 데 보면 또 가나다 순으로도 돼 있고, 어쩔 때 보면은 계층 구조로도 돼 있고, 중간에 오른쪽에 어떤 움직이는 바가 돌아다니기도 하죠. 가끔은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정보 구조 디자인 할 때 우리가 고려하는 모든 아이템들이에요. 포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혼합형이기 때문에 오늘 수업 시간에 다룰 모든 정보 구조가 다 들어있을 거예요. 반면에 우리 학과, 지금은 이거 워킹 안 하더라고요. 업데이트 중인지. 한양대학교 응용시스템학과 홈페이지 보면 네이버랑 완전히 다르죠. 디자인 자체가. 당연히 컨텐츠도 다르고, 컨텐츠 양이 현저히 이 부분이 더 적을 거고,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도 다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심성 모델, 우리 수업 시간 그 2에서 배웠던 것처럼 사이트마다 내가 기대하는 가치가 다르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한 정보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르게 되고, 그리고 뎁스 자체가 그렇게 깊지 않은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이트만 보더라도 그 컨텐츠의 컨셉이라든가 컨텐츠를 사용하는 사람, 컨텐츠가 담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구조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도 아까 네이버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정적인 디자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하나씩 배울 텐데 오늘 수업 시간에 다룰 것은 정보 구조 디자인이라고 했을 때 인포메이션 아키텍처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 첫 번째로 당연히 정보를 수집을 할 텐데 내가 수집한 정보는 어떤 데이터 유형에 속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속한 데이터, 내가 선택한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류해야지만 사람들이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거를 표현한 후에는 내비게이션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직 구조, 순차적으로 할 건지 동적으로 할 건지 이런 결정 과정들이 필요하실 거고, 이걸 실제 풀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수업 시간에 다룰 거예요. 정보 구조 디자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빅데이터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에서 정보라는 것은 무궁무진하고요. 의외로 사실 정보, 팩트라는 정보보다는 우리가 허구적으로 만들고 가공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떤 버버리 샵을 가더라도 내가 느낀 감정에 따라서 블로그에 쓰는 스타일이 다를 거고요. 그리고 버버리가 자기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팩트라고 가상을 하지만 그래도 팩트가 아닌 정보들도 있을 거고 꾸미는 정보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정보는 이제 팩트 정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 제품이라든가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따라서 가공되는 그런 형태들이 많아서 정보 자체가 굉장히 잘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과 실제 만들어진 가공 제품이랑 혼동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혼돈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그런 정보들을 분류하고 배열하고 조직화하여 질서를 부여하는 일련의 작업을 우리가 정보 구조 디자인이라고 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메디컬 컨텍스트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 개발들을 하게 되는데, 정보 구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기존의 이제 메디컬 시스템에서 환자가 입원을 하고 그 다음에 입원하는 동안에 간호사가 줘야 되는 정보들, 내가 받아야 되는 정보들, 이런 것들이 일련의 정보들이 있고 잘 조직화되었는데, 만약에 로봇이 그 일부의 기능을 대체하게 된다면 로봇이 대체해서 해석해줄 정보도 있을 거고, 혹은 로봇이 생김으로써 우리가 자동으로 로그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정보 또 생성이 되고, 걔네들이 정말 정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게 되는데, 걔네들을 어떻게 하면 간호사가 보기 좋게 할 건지, 같은 정보라도 환자가 보기 좋게 할 건지, 또 같은 정보라도 케어기버들, 보호자들 혹은 의사가 원하는 정보들을 어떻게 보여줘야지만 그 사람이 가장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 정보 구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과제, 메디컬 쪽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 과제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 구조 디자인 자체가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해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보 구조 디자인을 다시 설명을 하면 사용자가 한 명은 아니겠죠. 각각의 스테이크홀더들이 그 사람이 원하는 레벨의 용어와 그리고 그런 용어에서 이해하기 쉽게 분류하고 구조화하고 그 데이터를 선정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데이터는 하나지만 사용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인포메이션들이 달라지고, 인포메이션을 의사 선생님들은 간략하게 한 줄로 요약하는 거 좋아하시는데, 그 의외로 환자들이 더 복잡하게 그래프로 화려하게 나온 걸 더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같은 정보라도 어떤 식으로 시각화해야 되는지, 같은 인포메이션을 어떤 폼으로 전달해야지만 사람들이 이게 나한테 필요한 정보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지, 이런 부분이 다 모두 정보 구조 디자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포그래픽스란 용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인포그래픽스의 가장 기초적인 거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원그래프, 막대 그래프도 인포그래픽스 중에 하나예요. 단순히 테이블로 매트릭스 형태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게 시간축에 따라서 변화폭이 크다면 우리가 꺾은 선 그래프로 보여준다든가, 우리가 아니면은 반 전체의 어떤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그런 정보라면 우리가 백분율을 사용해가지고 원그래프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보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래프화할 수 있지만 그게 사용자한테 의미 있고 데이터 속성에 잘 맞는 형태로 시각화하는 것들을 모두, 시각화 혹은 정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모두 인포그래픽스의 하나로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런 것도 다 인포그래픽스예요. 요새 커피숍 가면 정말 메뉴가 많죠. 저도 이제 볼 때마다 헷갈리는데 이런 인포그래픽스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카페 누아젯 같은 경우에는 에스프레소 뭐 60배, 그 다음에 핫 밀크가 한 40%뭐 이런 식으로 되고, 실제 내가 그런 비율에서 어떤 걸 먼저 따라야 되는지, 그러니까 주문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정보가 있으면 되게 유용을 할 것 같고요. 좀 더 구체화된 정보를 가지고는 또 실제 제조하는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자주 취하지 않는 그런 커피를 제조할 때도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들은 다 다르겠지만 똑같은 정보를 테이블로 했을 때랑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했을 때 좀 더 직관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정보구조 디자인에서 제안을 하는 거고, 이걸 가지고 뭐 색깔은 뭘로 할까 이런 것들이 인터페이스 디자인일 거고요. 이걸 가지고 이걸 앱으로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포스터로 하는 게 좋을까, 이걸 한 장에 넣을까, 이런 것들은 다 인터랙션 디자인에서 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다 따로따로 독립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컨셉에 맞춰가지고 구조가 설정돼야 되는 거고, 인터랙션이 설정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가 계속 디자인이 되고, 이게 계속해서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일련의 작업들이 디자인 작업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정보 구조 디자인 단계는 5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 여러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우리 사이트가, 우리 앱이, 우리 제품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정보가 뭔지, 정보 자체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가 있고, 그 정보를 가나다 순으로 보여줄 건지, 아까 뭐 쇼핑, 음악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로 보여줄 건지, 아니면 계층 구조로 보여줄 건지, 뭐 우리 영화 예약하는 것처럼 그리드 형태로 보여줄 건지,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하고 거기에 따른 구조를 결정하는 단계들이 있을 거고요. 일단 이거의 내비게이션, 우리가 플리킹을 할 것인지 클릭을 할 것인지 뭐 멀티 셀렉션이 가능하게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정보의 구조 사이를 이동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시스템인데 하나의 시스템을 실제로 디자인하는 단계까지 5가지 단계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고, 이제 한 단계씩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쉽죠? 네. 10가지 데이터 유형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 보통 그냥 하나로 리스트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마트 카드를 어린이가 사용하게 하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 등하교 정보라든가 뭐 엄마 핸드폰 번호 이런 정보가 들어가야 될 거야 라고 아이디어 회의를 하다 보면 정보가 쭉 나오죠. 근데 그 정보를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한 메뉴로 넣는 게 아니라, 그 정보가 어떤 정보는 스토리로 보여주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청각 정보로 보여주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정보의 유형을 좀 나눠보고 그 데이터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표현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10가지로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사실 계속해서 그 새로운 데이터 유형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건 나중에 좀 더 다루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팩트예요. 팩트라는 게 뭐 여러분 다 아시는 팩트,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해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명확한 정보, 객관적인 정보를 얘기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치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뭐 서울의 날씨가 몇 도다, 지금 몇 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주관적인 의견을 말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팩트를 얘기해요. 사람들이 모두 설명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실제 정보를 얘기를 하고요. 대부분 이제 텍스트라든가 숫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고요. 두 번째로 개념 정보라는 게 있어요. 컨셉. 근데 여러분이 우리 컨셉 디자인할 때 그 컨셉이랑 좀 다른데요. 개념 정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화폐라고 했을 때 5만 원짜리 보여주면 5만 원이잖아요. 근데 5만 원이라고 하지 않고 이건 도토리 5천 개야. 이런 식으로 개념화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실제로 이런 개념 정보를 가지고 성공했던 첫 번째 사례가 싸이월드였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이제 게임 아이템이 활성화되기 전에 SNS에서도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걸 첫 번째로 보여주고 성공했던 사례가 싸이월드인데, 그때 뭐 아이템들을 사거나 백그라운드 바꾸고 뭐 미니룸을 바꾸고 이랬을 때 뭐 미니룸당 5,000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미니룸을 하면 뭐 도토리 50개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개념화하면서 이게 화폐랑은 좀 다른 개념으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던 첫 번째 사례였고, 지금이야 이런 도토리라든가
뭐 우리 한때 엄청 유명했던 애니팡에서 하트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다 개념 정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 팩트 정보, 화폐 단위로 환산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보통 통용에 사용하는 게 이 사이트에서 이제 하트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의 그 게임을 더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하트를 서로 전달함으로 해서 뭔가 커뮤니티 안에서 게임을 같이 하는 그런 정보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 모두 포함해서 이제 개념 정보라고 하고요. 우리 흔히 보는 게 절차 정보, 뭐 사용 가이드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케아에서 제품을 샀다라고 하면 이케아 같은 경우에 절차 정보를 가장 잘 디자인하는 그런 회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매를 하게 되면 그 구매한 머터리얼 구성품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순서로 못을 박아야지만 완제품이 되는지를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가 절차 정보라고 해요. 구별해야 될 게 이제 원리 정보예요. 여러분, 우리 사용자 심성 모델 같은 경우에서도 세 가지가 있었죠. 가치 모형, 구조 모형, 기능 모형이 있었어요. 기능 모형 같은 경우에 사용자 관점에서의 어떤 이제 기능이 수행되는 과정이었고, 구조 모형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예를 들면서 카메라가 어떤 구조로 돼서 어떤 원리로 간다는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을 구조 모형이라고 했었어요. 왓에 대한 얘기가 구조 모형이었고, 하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우리 기능 모형이라고 불렀는데, 기능 모형은 이 절차 모형이랑 가장 가까울 거고요. 절차가 잘 설정이 되면 어떻게 해야겠다, 하우에 대한 그 심성 모델이 잘 설정이 될 텐데, 이제 원리 같은 경우에는 절차 모형이랑 다르게 이 카메라 혹은 이 날개 없는 선풍기의 원리, 구조를 왓을 이해하게끔 하는 그런 정보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정보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보면 몇 번 들어 잘 이해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이 날개 없는 선풍기가 바람을 응축해가지고 보여줄까? 뭐 잘 얘기해보면 왼쪽에서 또 공기 흡입해서 모터를 통해가지고 빨아들인 다음에 이렇게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한 번에 뭐 중폭돼서 공기가 나간다는 이런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다 원리 정보라고 하고요.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최근에는 이렇게 실제 개발자가 동영상을 유튜브랑 이런 채널들을 통해 가지고 이 시스템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절차 정보랑 원리 정보는 완전 다른 정보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보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이게 어려운 정보면, 근데 만약 중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보여줄까, 이런 것들도 고민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원칙 정보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약관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인데,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는 그 앞에 얘기했던 거와 좀 다르게 실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죠. 블로그란 무엇인가, 그다음 서비스 약관, 만약에 여러분이 이용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제품의 메인 태스크와 보다는 세컨더리 태스크죠. 이런 경우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가이드를 주는 것들. 약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법적으로 일부러 강요를 해가지고 약관을 명시하도록 하고, 약관에서 만약에 변동이 있을 때는 그 사용자에게 알려줘야 되는 의무도 있고요. 약관 자체가 또 사람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또 써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원칙 정보를 만들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여주는 게 좋을까,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거고요. 실제로 원칙 정보 같은 경우에 대부분 안 읽죠. 쭉 내려가지고 전체 동의 누르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굉장히 그 비자라든가 비자 신청하는 거, 에스타 같이 미국 비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냥 전체 동의가 안 되고 무조건 눌러가지고 팝업이 띄어서 OK를 누른 다음에 넘어갈 수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 일부러 굉장히 중요한 원칙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보 구조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6번째, 이야기 정보. 우리가 뭐 팩트를 기반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과거에 있었던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상상하는 그런 정보들을 말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뭐 스토리라든가 아니면 만화 형태로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뭐 이야기 형태의 정보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의견 정보들, 여러분 뭐 댓글 다는 거, 지마켓 사게 되면 이 제품에 대해서 우리 코멘트 다는 것들 있죠. 리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의견 정보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물론 이제 내가 산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객관식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매우 만족한다? 뭐 그렇지 않다. 배송은 어땠습니까? 매우 만족한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답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50자 이상은 50자는 아니고 300자 이하로 작성을 하도록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무제한적으로 내가 그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고객 상담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의견 정보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최근에 가장 많이 활발한 그런 정보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묘사 정보라는 게 있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원리, 뭐 절차, 뭐 이런 거 좀 다른 개념이에요. 뭔가를 표현하고자 하는데 그게 뭔가 텍스트 형태라든가 아니면 스토리 형태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이미지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간접적이지만 좀 인상은 강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의미를 해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내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블로그 스킨을 바꾼다든가, 블로그 스킨을 바꿀 때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뭔가가 있을 거야. 내 스타일이나 내 취향 같은 걸 표현하기 위해서 블로그 스킨을 바꿀 텐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우리가 고객이 생각하는 정보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건 이미지고, 내가 배경음악을 바꾼다라고 했을 때도 그 배경음악도 뭔가 그 가사가 느끼는, 표현하고 싶은 바랑 나의 현재 상태를 매칭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있을 텐데, 그런 정보들을 묘사 정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묘사 정보는 사실은 더 서브 섹션을 나눠야 할 만큼 굉장히 다양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캐릭터들도 다 묘사 정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최근엔 더 묘사 정보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 돈이 되는 것들도 묘사 정보가 많기 때문에 어떤 이제 디지털 제품이라든가 SNS가 연결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묘사 정보를 더 자극시키고 사람들이 이게 구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라인이라고 했지만 네이버 이제 모바일 캠프처럼 그 네이버의 그 사내 벤처처럼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보통 이런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그 제작 사이클이 굉장히 짧은 편에 속해요.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하나의 사이클, 하나의 서비스, 하나의 제품, 이런 아이콘에 대해서. 네, 맞아요.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일주일 정도 걸리고, 뭔가 사용자 피드백을 받을 때도 모든 사람한테 받고, 뭐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그 초등학생 아니고 중고등학생이랑 그리고 20대를 기반으로 걔네들 VOC만 받아가지고 실제 다음 제작에 사용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사이클 돌면서 이런 정보들을 양을 좀 풍성하게 하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것들도 묘사 정보 중에 하나고요. 요새는 이런 사이트 많아졌는데, 처음으로 이제 미도미라는 사이트에서 우리가 음악 사이트에서 정보를 찾을 때 가수 이름을 쓴다든가 이런 게 아닌 허밍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변에서 나오는 음악을 바로 캐치를 해가지고 정보를 찾게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묘사 정보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들려드릴게요. 커피티비티라고 써있는데 어떤 말의 합성어 같아요? 두 가지 말의 합성어예요. 뭘까요? 커피티비티예요. 뭔가 크리에이티비티는 있을 것 같죠? 커피랑 크리에이티비티를 합쳐서 커피티비티라고 해요. 이건 처음에는 스타트업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학생들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왜 사람들이 굳이 조용한 집을 놔두고 커피숍에 가서 공부를 할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거예요. 당연히 거기서 주는 뭐 환경적인 정보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사람들이 약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웅성웅성하는 약간의 그런 소리들, 커피잔을 움직이는 그런 소리들, 이런 것들이 사실 내가 더 집중하는데 도움이 주는
그런 요소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논문을 쓰면서 그러면 실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그 커피숍의 소리를 녹음을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내 오피스에서 틀어놓고 더 집중해서 연구를 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고 기본 앱도 있어요. 여러분 앱도 다운 받을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침에 커피숍의 소리들 런치 타임은 좀 더 시끄럽겠죠. 그리고 유니버시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캠퍼스에서 나오는 소리들. 이 외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리 커피숍에서 나오는 소리, 브라질 비스트로에서 나오는 소리, 사스 티하우스에서 나오는 소리,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유료 서비스인데 얘네들은 이런 것들 확장해 가면서 이제 크리에이티비티랑 이런 묘사 정보가 어떤 식으로 융합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어디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팩트도 아닌 거고 절차도 아니고 원칙 정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지만 굉장히 사람들에게 그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보라고 생각을 해서 얘네들을 우선은 뭉뚱그려 가지고 우리가 묘사 정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그 정보 형태로는 예측 정보라는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람을 설정한다. 내가 9시 반에 일어날 거라고 알람을 설정하는 거는 9시 반이라는 그 숫자 자체는 팩트일 거예요. 하지만 요새 나오는 시스템들 보면 내가 어떤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하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때쯤 이 시간쯤이면은 이제 일어나야 될 그런 사이클이다. 수면 주기에서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일어나게끔 하는 그런 앱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팩트 정보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통계학이라든가 아니면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얘가 몇 시에 잤고 보통 어떤 사이클로 잠을 자기 때문에 내일은 몇 시, 5시에 일어나도 충분할 거야 라고 예측해서 알람을 준다거나 이런 정보들. 이거는 요새 라이프 로그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자기 신체의 생리적 신호들을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너의 건강 상태라든가 수면이라든가 아니면 활동량이라든가 예측하고 또 운동 더 해야 된다고 리코멘데이션 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기본적인 통계를 기반으로 한 예측 정보를 담고 있고요. 근데 가장 문제로 우리가 대두되는 게 이제 윤리적인 정보들인 거. 그리고 실제 이게 만약에 내가 핸드폰 잃어버렸을 때 사생활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자고 일어나는 모든 수면 정보, 활동 정보들을 기업이 가지고 가서 내가 요청한 서비스에만 사용하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식으로 사용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로 페이스북에 관련돼 가지고 페이스북의 모든 연구들, 논문들이 페이스북 가지고 많이 쓰는데 사실 페이스북은 여러분의 활동 정보들, 여러분이 친구들 몇 명을 만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나는 서울에 사는데 대전에 있는 친구들이 얼만큼 형성되고 이런 것들을 익명을 해가지고 다 돈 주고 팔아요. 페이스북에서. 그래가지고 그런 정보, 그러니까 익명 정보긴 하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디테일들은 여러분의 정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회사가 모아가지고 그걸 SNS 연구하는데 실제 그런 수익으로 사용하고 연구용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원칙엔 있긴 했었겠죠. 그런 이용 약관에. 근데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유출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예측 정보를 사용하게 되면 뭔가 이 시스템이 나를 알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이 시스템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잘못 예측을 하게 되면 이 시스템이 내가 생각했던 만큼 똑똑하지 않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또 잘못 유출되면 또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매우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정보 중에 하나예요. 일단 가장 최근에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태그, 해시태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뉴스가 이제 네이버에서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클릭하고 말고 그냥 그런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짧았는데 요새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정보에 관련해서 사람들이 아니면 기자가 태깅을 하는 거죠. LCD 팔찌라고 했을 때 LCD 팔찌와 관계될 수 있는 다양한 다른 정보를 태깅하면서 휴대폰 알림 이런 것들이 되면서 아이디어 제품을 보게 되면 아이디어 제품 안에 또 LCD 팔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정보가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하나의 또 새로운 그룹을 형성하게 되고요. 태그라는 게 기자라든가 아니면 그 기업 차원에서 태그를 넣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직접 넣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까지 생성이 되게 되면 똑같은 기사라도 어떤 사람이 봤냐에 따라서 그 기사의
연관도가 완전 다른 분야로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메타데이터라고 해요. 그 메타데이터가 더 커지고 커지면 이제 그 빅데이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개념까지 가고요. 그리고 요새 하는 것 중에 뭐냐면 여러분 뭐 참고할 만한 사이트여서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고려대 이제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이제 같이 만든 건데, 기본적으로 디자인 방법론들을 한번 다 모아보고 싶었대요. 여러분이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우는 브레인스토밍부터 시작을 해서 뭐 카드 소팅이라든가 컨셉 매핑, 뭐 컨셉 테스팅, 뭐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컨셉 시나리오, 막 이런 방법론들을 한번 모은 거예요. 바디스토밍이라고 했을 때 뭐 이럴 때는 어떤 인풋과 아웃풋이 있고 이렇게 사용한다.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실제로 레드닷인가 뭐 세계적인 상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기의 단점은 뭐냐면 산업 디자인 학생들이나 혹은 1년에 그러니까 기초적인 디자인 교육 받은 학생들은 이 사이트를 잘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브레인스토밍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고, 익스피리언스 샘플링이라든가 포커스 그룹이라든가, 근데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다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산디과가 아니라 만약에 공예 디자인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패션 디자인 했다거나 이랬을 때 내가 생각하는 시장 조사, 트렌드 조사랑 패션 디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트렌드 조사는 다를 거예요. 분명히 가끔 보면 이제 카피라기보다는 뭔가 실제 그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가봉하는 것까지 시장에서 트렌드 조사라고 해가지고 뭉뚱그려서 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같은 그 방법론이란 이름을 쓰고 있지만 그 내용은 다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얘랑 관계될 수 있는 다른 용어들을 같이 써주지 않으면 사용자들이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태그화 해가지고 새롭게 정보를 재구성하는 것들이 이제 다음 업데이트 버전에서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런 식으로 잘 정리되었지만 너무 잘 정리되다 보니까 사용자가 너무 한정되는 경우도 있고, 사용자를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널리지 레벨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태그들을 이용해가지고 새롭게 정보를 재정의하는 것들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교과서에 보면 자료 유형에 대한 특성 비교가 있는데 한번 본인이 채워보시고 맞춰보시면 되는데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보 자체가 굉장히 10가지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정보라는 게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료의 양이나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지, 특히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 여부와 뭐 이해 난이도 정도는 사실 이 10가지가 구분된 성격이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보를 보여줘야 되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 정보는 여러분이 뭐 업데이트 개념들이 있어야겠죠. 뭐 일주일간 보여준다든가 한 달간 보여준다든가 최근 정보를 보여줘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제안한 정보가 어떤 유형에 속하고 이 정보가 실제로 시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구조 설정할 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될 거예요. 그 외에도 새로운 정보 유형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10가지로 한정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식 정보들, 지식인 같은 정보들. 이거는 이제 오피니언이란 의견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이거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랑 정보를 받는 사람들이 거의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처음 지식인이라는 걸 시작할 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단순히 기업이 VOC를 받는 의견을 받는 거랑은 또 차별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 정보라는 것들도 우리가 새로운 유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왜 이렇게 중요해졌을까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보를 주고 정보를 받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특징들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그 정보를 사용하는 사람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무작위로 정보를 많이 띄워주잖아요, 뉴스 정보들을. 근데 지식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본적으로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질문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거나 이런 굉장히 맥락에 특화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생성된 정보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정보랑 또 다른 특징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지식 정보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아까 다이슨에서 특허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요새 관심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제 소셜 릴레이션십 관점에서의 정보 새로운 탄생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소셜 네트워크의 중요한 뭐냐면 관계성을 중심으로 해요. 기본적으로 정보의 관계성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허만 예를 들면 A 특허가 있는데 B 특허가 있고 C 특허가 있을 때 얘네들이 인용정보가 많이 쓸 거잖아요. 인용정보가 있을 텐데 이걸 그냥 엑셀로 보여주면 A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뭐 디자인 특허 50% 뭐 기술 특허 50%다 이런 얘기들 엑셀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그릴 수 있는 건 뭐냐면 A랑 B랑 뭐 C 간의 여러 가지 관계들 이런 인용 관계를 통해 가지고 맵을 그려볼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A가 가지고 있는 특허들 그리고 B가 얘가 영향을 주는 특허들 뭐 B가 또 영향을 주고 C가 영향을 받는다고 주고는 그런 네트워크를 그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특허는 100개 있고 관련된 특허가 뭐 C라는 특허가 한 50개 있고 B라는 특허는 얘가 관련한 특허가 한 2개라고 했을 때 영향력을 보면 뭐 보통 엑셀로 분석을 하면 A가 굉장히 중요한 특허다. 왜냐면 영향도 많이 주고 영향을 많이 받고 파이도 크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보만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관계 정보를 보게 되면 정보를 보니까 A랑 C는 연관이 없는데 A가 C로 가려면 B를 꼭 거쳐야지만 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땐 A만 중요한 게 아니라 C 정보랑 그러니까 A에서 C 정보를 가기 위해서 B라는 정보도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 관계를 통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개수만 보고 퍼센티지만 보면 볼 수 없는 정보들이 이런 맵을 그림으로써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랑 내 친구 관계를 봤을 때 그리고 제3의 사람 봤을 때 관계 없어 보이지만 그 한 명의 3의 친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새로운 분야의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면 걔가 굉장히 매개 중심성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은 엑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맵을 그려서 네트워크를 그려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예요. 이런 정보를 예전에는 도서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문서 분류하는 데 많이 썼었고 그 다음에 많이 쓴 게 소셜 네트워크 많이 각광을 받으면서 쓰기 시작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특허 쪽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더 최근에 나온 것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관계만 있으면 이런 네트워크를 그릴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또 새로운 정보가 나오니까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정도전을 네트워크 분석한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여러분 링크를 제가 적어놨는데 슬라이드는 업데이트된 거 올려드릴게요. 얘네들 어떻게 했냐면 뭐 재밌게 했더라고요. 이게 마지막 회를 분석을 하는데 그 영상에서 주인공들이 2명이 나왔을 때랑 그리고 뭐 3명이 나왔을 때랑 4명이 나왔을 때랑 그리고 뭐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대화를 할 때랑 서면으로 얘기해서 언급이 됐을 때랑 뭐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개수를 다 세는 거지 관계를. 그래가지고 이 회마다의 주인공이 누구였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고 얘가 이방원 정도전 있었을 때 얘네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얘는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지만 꼭 이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만날 수 있는 링크들이 이제 링커들을 찾는 거죠. 그 주인공 사이 역할극에서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죠. 처음에는 이제 벌벌 프로토콜을 분석을 한 게 아니라 사용자 사람 나오는 화면에서의 그 나오는 사람 수 누구가 나왔는지 어느 정도 오래 나왔는지는 이 선의 강도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샷이 그냥 싹 지나가는 샷이 아니라 뭐 5분 동안 계속 대화를 했다. 그러면 이 선들이 좀 더 진해지겠죠. 뭐 이런 것들 웨이트를 주면서 실제 이 스토리에서 등장인물 간의 관계를 또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감초라고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좀 더 정량적으로 또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서 수집을 해서 이걸 그냥 리스트업으로 한 줄로 쭉 쓰는 게 아니라 이 내가 수집한 데이터가 사실 정보인지 의견 정보인지 묘사 정보인지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그런 내용들 정보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렇게 모아진 정보를 여러분이 이제 분류를 해야 될 텐데요. 여기서는 객관적인 분류, 뭐 주관적인 분류 이런 식으로 뭐 정적인 분류, 동적인 분류 해가지고 굉장히 세분화된 분류 방법들을 보여주긴 할 텐데
대부분의 여러분이 만들 시스템에서는 이런 분류 방법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긴 해요. 우선 어떤 분류 방법들이 있는지를 보시고 시스템마다 어떤 분류 방법이 가장 잘 맞는 방법일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단계예요. 첫 번째는 객관적인 분류 방법이에요. 객관적이란 말은 누가 봐도 내가 분류하지 않더라도 내 친구가 분류하더라도 혹은 나의 팀 멤버가 분류를 하더라도 똑같이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정렬 방식을 의미를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가나다 순, 알파벳 순. 이거 내가 분류 안 해도 초보자가 분류해도 똑같이 분류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분류 방법들을 우리가 객관적 분류 방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차표, 코레일 같은 경우 예약할 때도 보면 가나다 순으로 여기 이름이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죠. 대부분 이제 자료의 양이 너무 많고 어떤 관계성, 이걸 네트워크로 그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선은 너무 많은 양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가나다 순으로 하는 게 더 편리하기 때문에 글자 순으로 일부 보여주는 것들. 손쉽게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것들. 그리고 글자라는 공통적인 속성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글자 기준으로 우리가 정렬을 하기도 하고요. 위치 기준으로 할 수도 있어요.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데이터화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든 남이 하든 똑같은 방식으로 정렬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여러분이 많이 쓰는 앱들은 보통 굉장히 동적인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시간적인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야구 같은 경우에 생중계, 문자 생중계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최신 액션들에 대해서 그 순으로 우리가 정보를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영화 시간표라든가 혹은 방송사별 뭐 여러 가지 컨텐츠 다시 보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그렇고, 그리고 열차 시간, 그러니까 시간 정보가 가장 중요하면 시간 정보를 많이 보여주는 거고, 동적인 정보 같은 경우는 특히 최신 정보가 중요한 뭐 문자 생중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그런 시간적인 분류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보여줄 거고요. 여기서 나왔지만 이런 문자 생중계 외에도 경매 자료처럼 마감 시간이 임박한 것, 시간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시간 정보, 가나다 순이 아니라 시간 정보로 보여주는 게 가장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그 사람이 사용하는데도 가장 편리한 정보가 될 거예요. 혹은 연대별로 어떤 추이를 보여주는 게 좋다. 뭐 미세먼지 날씨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시간대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또 위치, 장소별로도 보여주기도 하죠. 대부분이 복합적으로 이용되긴 하지만 이제 어떤 기준들이 존재하는지를 보는 게 지금 첫 번째 단계예요. 그 외에 숫자 기준이 있어요. 글자 기준과 숫자 기준은 뭐냐면, 글자는 숫자를 포함을 해요. 예를 들어 나이별로 다 정렬을 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글자 기준인데요. 숫자 기준이라고 우리가 따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제공자 입장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호 모델명이라든가 컴퓨터 모델명이라든가 로또 번호라든가 이런 문자 같은 경우에, 그런 숫자들 같은 경우에 그 제공자 입장에서 의미가 있죠. 제공자 입장에서 의미가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바로 1대1 매칭이 잘 되지 않는 기준들, 이런 것들을 숫자 기준으로 우리가 따로 분류해서 얘기를 해요. 만약에 시간 순으로 했다 이런 것들은 이 부분일 거고, 같은 숫자지만 개념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일련 번호라든가 이런 것들, 어떤 명확한 의미가 제공자에게 주로 있는 경우에 숫자 기준으로 우리가 정렬도 할 수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이트 맵이나 이런 것들 가면, 사이트 맵은 보통 하이라키컬하긴 하지만 뭐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실제 사용하는 뭐 첫 페이지에 보여주는 정보들은 대부분 그 사이트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속성들을 좀 반영을 해서 주관적인 분류 방법들을 대부분 쓰고 있어요. 주제별로 나오는 게 대표적이죠. 여러분 포털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앱을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뉴스가 제공하는 게 어느 속성이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신문 같은 경우에도 쇼핑인지 인터내셔널 뉴스인 건지 혹은 뭐 스포츠 관련된 건지 IT에 관련된 건지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별로 나누는 그런 주제별 분류가 있고, 우리 앱 구매할 때도 보면 이제 책이라든가 비즈니스 관계, 에듀케이션,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분류를 해서 보여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분류 기준이죠. 그 외에도 또 많이 쓰이는 게 정보 제공자 기준으로도 얘기를 많이 해요. 정보 제공자가 있고 사용자가 있다 그랬죠. 정보 제공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정보를 프로바이딩 하는 기준에 따라서, 신문 같은 경우에 특히 이런 경우가 많은데, 포탈 네이버 첫 번째 화면에서는 그래도 뉴스가 분야별로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뉴스 캐스트별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파워 블로거 순으로도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 정보 제공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 최근에 우리 파워블로그라든가 이런 1인 미디어 기반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과거에는 누가 봐도 명확한 그런 언론사 기준으로 했다면 요새 마이캐스트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그 제공자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그 굉장히 많은 정보들 가운데서도 누가 제공했냐가 내가 이 컨텐츠를 볼까 말까를 결정하는 그런 기준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고요. 그 외에도 사용자 기준도 많이 쓰여요. 가장 우리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G마켓 같은 경우에 물건을 사는 사람이냐 파는 사람이냐, 옥션에서도 물어보죠. 물건 너 사는 사람, 기업 파는 사람의 고객인 건지 아니면 사기 위한 고객인 거에 따라서 회원 가입 절차도 다르고 걔네들한테 보여주는 정보도 달라져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예 정보를 사용자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까 주제별로 나눈 카테고리가 있을 거고, 정보 제공자별로 그 신뢰도에 가늠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사용자 기준으로 많은 정보를 다 보여줄 필요 없으니까 나눠가지고 보여주는 것들도 하나의 분류 기준 중에 속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라이프 스타일, 요새는 많이 안 하는데 예전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핸드폰 같은 요금제 같은 경우에도 요새는 나이로 보통 자르죠. 청소년 요금제 이런 거 다 나이로 자르는데, 꼭 나이로 안 자르고 여성 전용 그래가지고 카라라는 통신 요금제도 있었고, 노인 전용 실버라는 요금제도 있었고, 뭐 T라고 해가지고 그 고등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죠. 대학생들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그 같은 핸드폰을 사용하지만 요금제도 달라지고, 플러스 제공하는 혜택도 달라지고, 첫 화면에 보여주는 정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라든가 그 서비스 이용하는 방식도 그 타겟에 맞춰가지고, 그 타겟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분류돼서 제공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동적인 분류인데요. 최신 정보가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들이 이런 동적인 분류 방법들을 많이 써요. 백과사전 같은 경우 이런 거 많이 안 쓰겠지만, 뉴스캐스트라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스포츠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매일 그리고 실시간으로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 되는데,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이제 변동 기준에 따라서 얘네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그 기준을 잡는 거죠. 어차피 변동은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앱 같은 경우에는 인기도라든가 정확도라든가 이런 정보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멜론이라 같은 뭐 음악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변동 기준이 또 인기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다운로드 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만약 최신 순위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고정형 시간이 될 텐데, 여기서는 변경되는 정보도, 인기 정보도 계속 변경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 사이트나 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고 배열 방식을 계속 바꾸는 것을 변동 기준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 랜덤하게 우리가 정보를 보는 것도 있어요. 가끔 보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음악 같은 경우에도 랜덤하게 보여주는 그런 캐스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 외에 이미지 아니면은 정보들, 기존의 뉴스를 그 카테고리 해가지고 보는 경우에는 내가 자주 보는 거나 내 관심사에서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완전히 임의적으로 한번 던져보면서 실제 이런 정보에 관심 있을까 보여주는 그런 것들. 우리가 포춘텔러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여러분 그런 거 많죠.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뭐 내 이름하고 나이만 넣으면 내가 생각하는 게 뭐 색깔로 나오고 이런 것들 100% 랜덤이죠. 그러니까 이런 임의적인 분류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것들도 하나의 분류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복합적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뭐 시간적으로 나누고 최신 기능, 최신 순으로 정렬하기도 있고 인기 순으로 정렬하는 것도 있고 뭐 가격 순으로 정렬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복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 해서 사용자가 굉장히 다양한 그런 니즈를 만족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 응용시스템학과 학과 사이트처럼 사용자 계층이 명확한 경우에는 뭐 최신 기사순, 인기, 클릭수로 보여줄 필요가 굳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보여주지 않지만 뭐 네이버와 같이 굉장히 많은 사용자가 있고 기대치가 다른 경우에는,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장 쉬운 게 그냥 다 제공하는 거예요. 모든 분류 방법을 다 제공을 해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뭔지를 추려보는 거. 그래서 대기업들은 대부분 이런 복합적인 그런 분류 코드를 사용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